임원이 된 남편은 한밤중에 나를 내쫓고 돈줄을 끊고 휴대폰까지 빼앗았다. 내가 사흘 안에 기어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나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는 은행에 있는 지인을 통해 내 새 주소를 알아내 그곳으로 달려왔고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어디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바랍니다. 10년 전 이지은이 박민준을 처음 만났던 그 4월의 어느 날 천안시 기록관 창밖으로는 솜털 같은 버드나무 씨앗이 떠다니고 있었다. 햇살이 높고 뾰족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펼쳐진 문서 위로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집 문서를 복원하러 왔었다. 잔뜩 구겨진 재킷 차림의 서류철에서는 낡은 증명서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해방 전의 복잡한 기록들을 해독하는 것을 도왔다. 어디서 호적 등본을 찾아야 하는지, 옛 관청의 약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꼭 무슨 탐정소설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는 진심 어린 흥미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수사 같아요. 이것도 수사 맞아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단지 범죄가 없을 뿐이죠.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는 고마움의 표시라며 그녀에게 커피를 사겠다고 했지만 둘 다 그것이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로 천안의 강변을 따라 오래도록 산책했고 차가운 벤치에 앉아 어두워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녀가 살던 하숙집 대문 앞에서 어색한 첫 입맞춤을 했다. 당시 민주는 작은 물류회사 평사원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고 아무 날도 아닌데 들꽃을 꺾어다 주었으며 일요일이면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침을 차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잠을 깨웠다. 내일은 정말 중요해. 그녀가 적은 월급에 대해 불평할 때면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도록 돕는 거잖아.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 1년 후 그들은 화려한 드레스나 비싼 레스토랑 없이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소박하게 결혼했다. 지은은 면사포 없는 단순한 흰 원피스에 들국화 부케를 들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녀 곁에는 적은 월급을 받는 기록관 직원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한 여자로 봐주는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10년 중 9년은 바로 그렇게 평등과 온기 속에서 서로를 굳게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했던 민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녀는 그 후에 시작된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희망을 품었다. 3개월 전 민주는 지역지사장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직책과 함께 월급이 크게 올랐다. 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 가죽 의자가 놓인 사무실이 생겼다. 민주는 비싼 양복과 명품 시계를 사기 시작했다. 지은의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유행하는 바버샵에 등록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져 버린 듯 했다. 마치 승진과 함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깔볼 권리라도 얻은 것처럼. 당신은 이게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인지 몰라. 이제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지사 전체가 내 어깨에 달려 있어. 기사들은 멍청하고 과장들은 머리가 텅 비었어. 거기서 제정신인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지은은 그와 대화하려 애썼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상담. 그건 약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난 아무 문제 없어. 명백한 걸 보지 못하는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대화와 계획으로 가득 찼던 저녁 식사는 그의 불평과 잔소리를 반주 삼아 말없이 음식을 삼키는 시간으로 변해버렸다. 지은은 3개월을 참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희망하면서 그녀는 틀렸다. 그 10월 저녁 그녀는 천안에 있는 낡은 빌라 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식료품이 든 무거운 장바구니 2개가 양손을 잡아당겼고 하루 종일 일한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을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방에서 민준이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 화면에는 은행 알림이 떠 있었다. 15만 원이. 그는 인사 대신 말했다. 15만 원 이게 뭐야?
지은은 얼마나 피곤한지 티내지 않으려 애쓰며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회사에 입고 갈 블라우스요. 입던 게 너무 낡아서 당신한테 말했잖아요. 블라우스. 그가 비웃으며 따라 말했다. 회사에 입고 갈 거 당신이 일하는 기록관에서 누가 당신을 쳐다본다고? 죽은 친척 서류나 찾으러 오는 노인네들 뿐이잖아. 그녀는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결코 자기 일에 대해 그런 경멸적인 투로 말하지 않았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 그가 코웃음을 쳤다. 내 돈으로. 우리 돈이잖아요. 공동 카드인데. 우리 돈.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월급은 고작 180만 원이야. 180, 그건 돈도 아니야. 그냥 용돈이지. 지은은 말없이 장바구니를 풀고 식료품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아프게 박히는지 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침착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려 애썼다. 두 번째 장바구니 바닥에는 한우 포장이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5만 원,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샀다.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그녀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민주는 그녀가 그것을 숨기기도 전에 고기를 발견했다. 이건 또 뭐야? 그는 포장을 낚아채 가격표를 보았다. 고기 한 팩에 5만 원. 이게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난 그냥 내가 뭘 생각해. 그는 지은이 움찔하며 가슴에 손을 얹을 정도로 3개 포장을 장바구니에 다시 던져 넣었다. 넌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모르잖아. 부엌에서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규칙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이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 위로 몸을 숙여 등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낡아 빠진 블라우스를 입고 푼돈이나 버는 하찮은 기록관 직원. 먼지 쌓인 종이 덤이나 파헤치고 있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월급날만 기다리며 어느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금은 그의 앞에서는 안 된다. 그녀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꽉 쥐었고 목이 쉬었지만 단호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거지가 아니에요. 전 일하고 돈을 벌고 제대로 된 옷을 사 입을 권리가 있어요. 민주는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순간 멈칫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내 집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고요함이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결혼하기 전에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라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여기서 꺼져. 민준 씨,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알게 뭐야? 짐 싸서 나가. 내 돈 없이, 내 집 없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보자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무릎으로 기어 돌아올걸.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창밖은 10월의 쌀쌀한 천안, 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부는데 그는 그녀를 개처럼 길거리로 내쫓고 있었다. 어서. 그가 그녀를 옷장 쪽으로 밀었다. 카드는 두고 가. 내 계좌에 연결된 거니까? 휴대폰도. 내가 요금 내주는 거잖아. 법인폰이라고. 지은은 스포츠 가방에 기계적으로 짐을 쌌다. 무엇을 챙기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 화장품 파우치의 지퍼도 잠글 수 없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경멸적인 우월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고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열쇠가 2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복도 전구는 오래전에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한 줌이 나왔다. 지갑에는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20만 원이 든 체크카드가 있었다. 택시비는 충분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최수연. 대학 시절부터 친구.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니, 휴대폰이 없었다. 하지만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다.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의 택시기사는 그녀의 퉁퉁 부은 얼굴을 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일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보았을 것이다. 수연은 목욕 가운을 입고 샤워를 막 마친 젖은 머리로 문을 열었다. 가방을 들고 눈물로 퉁퉁 부은 지은을 보자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녀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담요로 감싸주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말해봐. 그리고 지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개월간의 굴욕, 오늘 저녁의 일, 쾅 닫힌 문과 2번 돌아간 열쇠 소리까지. 내 남편 박민준, 진짜 개자식이네. 수연이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지사장, 웃기고 있네. 쓰레기 하치장 지사장인가. 예전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은 예전이지. 지금 그는 널 길거리에 내쫓았잖아. 마치 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내저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스스로 놀랐다. 안 돌아가. 3일 후에도, 3개월 후에도, 절대로. 수연은 필요한 만큼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 접이식 소파가 있는 빈 방이 있었다. 집에서는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향이 났다. 수연은 자택에서 마사지사로 일했다. 거실 구석에는 전문가용 마사지 베드가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크림이 든 통과 깨끗한 수건 더미가 줄지어 있었다. 밤에 지은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불안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해야 하지? 어쩌면 민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도. 그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도. 푼돈이나 버는 하찮은 기록관 직원. 벽 너머 어딘가에서 시계가 째깍거렸다. 어둠 속에서 낯선 가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때 갑자기 마치 누군가 어깨를 건드린 것처럼 지은은 할머니를 떠올렸다. 김영희 할머니. 키가 크고 당당하며 흰머리를 굵은 따은 머리로 단정하게 묶으셨던 분, 42의 과부가 되어 2 아이와 홀로 남았고 천안의 대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손녀를 돌봐주셨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는 자기만의 것을 가져야 한단다. 자기 일, 자기 돈, 자기만의 공간. 그래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지. 남자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너 자신은 영원한 거란다. 할머니의 유산, 평생을 1푼 2푼 모아 남기신 은행 예금과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샘골 마을의 땅 모두 결혼 전에 지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건 민준도 알고 있었지만 하찮은 푼돈이라 여기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녀의 개인 재산이었다. 지은은 낯선 집의 시계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누워있다가 이 끝없는 저녁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담요를 떨치고 소파에 벌떡 앉았다. 마치 할머니가 직접 귓가에 속삭이며 숨겨지고 잊혔던 것을 상기시켜준 것 같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둔 은행 예금, 도시에서 40km 떨어진 샘골 마을의 땅, 서류는 아파트 옷장 맨 위 선반, 낡은 사진 앨범 및 서류철에 들어있었다. 민주는 그곳을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잡동사니로 여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아침,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자마자 지은은 잠에서 깼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딜 가 잠이 덜 깬 수연이 가운 차림으로 주전자를 든 채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그 사람 없을 때 아파트에서 가져올 게 좀 있어? 혼자 갈 거야? 응. 그는 10시부터 회의가 있어? 어제. 아니, 그저께 지역 본부랑 회의한다고 했거든. 최소 3시간은 걸릴 거야. 수연은 말없이 자신의 낡은 현대 아반떼 차 키를 건넸다. 가는 길에 지은은 현금 인출기에 들러 체크카드에 남은 20만 원을 모두 인출했다. 그리고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 새 유심칩과 함께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을 샀다. 10만 원이 들었다. 이제 남은 돈은 10만 원 남짓이었지만 연락수단이 더 중요했다.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관은 익숙한 곰팡내와 다자녀 가정이 사는 1층에서 올라오는 음식 탄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지은은 계단을 오르며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다. 비록 그녀의 아파트였고 그녀의 물건이었고 민준이 격분한 상태에서 열쇠를 빼앗는 것을 잊어버린 덕분이었지만 문은 익숙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안은 고요했고 마치 일주일은 환기하지 않은 것처럼 퀴퀴한 냄새가 났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접시들, 차 얼룩이 말라붙은 컵,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그에게 돈가스를 튀겨주었던 바로 그 프라이팬. 지은은 예전 삶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물건들을 애써 외면하며 지나갔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서류철은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담긴 앨범 더미 및 제자리에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명예 이전이 기록된 예금 통장,
천안시 생골마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증명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 마치 언젠가 이것이 필요하게 될 줄 아셨던 것처럼. 은행은 한산했다. 평일 업무 시간 한가운데였다. 창고에는 노인 두어 분과 서류를 작성하는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뿐이었다. 지은은 초조하게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단발머리의 20대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동안 자, 이지은 고객님,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예금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년간의 이자를 포함해서요. 그녀는 숫자를 확인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8천만 원입니다. 지은은 자신이 들은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라고요? 8천만 원이요. 직원이 약간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반복했다. 인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해치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평생 공장 월급에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다. 새 옷이나 휴가도 마다하며 자신을 아끼셨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자가 붙어 지은이 상상조차 못했던 금액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예금을 해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다. 발밑에 비록 흔들리고 일시적이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단단한 땅이 생긴 기분으로 은행을 나섰다. 그날 바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았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50대 여성으로 교외 부동산 전문이었다. 그들은 함께 샘골마을로 땅을 보러 갔다. 위치는 나쁘지 않네요. 중개인이 잡초 무성한 땅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작나무 숲이 가깝고 강까지 15분 거리. 전기시설도 들어와 있고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겠는데 두세 달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더 빨리 팔 수는 없을까요? 중개인이 그녀를 가늠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대기 명단에 있는 구매자가 한 명 있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땅을 찾고 있었죠. 1억 5천으로 낮추면 10일에서 12일 안에 계약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손해. 지은은 순간 망설였지만 빠르게 결심했다. 불확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위험과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친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독립이 필요했다. 그렇게 할게요. 중개인은 약속을 지켰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것이다. 열흘 후, 지은은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돈은 그날 바로 입금되었다. 통장에는 2억 3천만 원이 찍혔다. 일단 아파트라도 구할래. 그날 저녁, 수연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제안했다. 좀 둘러보고 생각도 좀 하고. 월세는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남에게 돈을 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할머니가 그러라고 돈을 모으신 게 아니야? 그녀는 다음 날 매물을 찾았다. 자작마을에 있는 집 50제곱미터의 다락방이 있고 대지는 60평. 시내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가격은 2억 1천만 원의 사진 속에는 밝은 사이딩으로 마감된 작은 집, 깔끔한 나무 울타리, 사과나무와 가을 단풍이 든 마감옥이 있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주인인 부드럽고 지친 얼굴에 일에 익숙한 손을 가진 할머니가 대문에서 그들을 맞았다. 튼튼한 집이에요. 그녀가 나무와 풀내음이 나는 방들을 안내하며 말했다. 25년 됐어요. 여기서 애들 다 키웠지? 근데 영감이 3년 전에 죽고 애들은 다 흩어졌어. 딸은 서울로, 아들은 부산으로. 혼자서는 힘에 부쳐서 딸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지은은 현관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용했다. 정원의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울타리 너머 자작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공기에서는 풀과 젖은 잎사귀, 그리고 사과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 항상 차 소리가 윙윙거리던 5층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다. 이 집으로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주인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아가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야. 난로도 잘 되고 가스 보일러도 새 것으로 바꿨어. 겨울에 춥지 않을 거야? 혼자서 무섭지는 않겠어? 차로 돌아가면서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 두려워하는 건 지쳤어. 수연의 조언으로 선임한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해 주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현금으로 구입한 재산은 혼인 중이라도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박민준 씨는 이 집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4일 만에 끝났다. 지은은 돈을 송금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았다.
주인 할머니가 행운을 빌어주겠다며 두고 간 말발굽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린 묵직한 열쇠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 서서 그 열쇠를 손에 꽉 쥐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녁, 짐을 풀고 창문을 닫고 난로 위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을 때 지은은 현관으로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변호사님,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서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는 그의 혼전 재산이고 집은 상속 재산으로 구입하셨으니 재산 분쟁의 소지는 없겠군요. 자녀는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다만 부부 양측이 동의해야만 협의 이혼이 가능한데 남편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군요. 네, 안 할 거예요. 지은이 확인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대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정신없던 2주 만에 처음으로 평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주위에서는 정원의 나뭇잎이 속삭였고 사과와 이웃집 굴뚝 연기 냄새가 났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 민주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를 내쫓은 첫날 저녁, 그는 승진 직후 산가죽 의자에 앉아 휴대폰 피드를 넘기며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심하고 죄책감에 찬 노크 소리를 기다렸다. 고개를 푹 숙인 지은이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가 관대하게, 바로는 아니고 조금 애태우다가 다시 받아주는 상상을 했다. 노크는 없었다. 아직은 이르지. 그는 생각했다. 고집 부리고 있군.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어떻게 체면을 지키면서 돌아올까 궁리하고 있겠지. 이틀째 되는 날, 그는 깨끗한 셔츠가 다 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빨래 바구니에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어제 입었던 셔츠를 입었다. 회사에서 부장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민주는 결심했다. 이젠 안 되겠어. 그는 흰 셔츠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동료들이 선물해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빨간 양말도 함께 던져넣고 세탁기를 돌렸다. 1시간 후, 그는 세탁기 문을 열고 그 내용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셔츠 5벌이 모두 딸기 우유에 담갔다 뺀 것처럼 연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침에는 서울 본사에서 온 사람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주는 가장 덜 분홍색인 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독특한 선택이시네요. 서울에서 온 임원이 정중한 놀라움으로 그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비서는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점심때쯤 되자 사무실에는 핑크 지사장이라는 농담이 돌았다. 나흘째, 민주는 인스턴트 만두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란 프라이를 해 먹기로 했다. 그게 뭐 어렵다고? 프라이팬에 계란을 깨뜨려 넣고 가스를 켠 뒤 업무 메일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10분 후, 부엌은 연기로 자욱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그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방관들은 15분 만에 도착했다. 콧수염을 기른 인상 좋은 소방관이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민준, 숯덩이가 된 프라이팬, 연기로 가득 찬 부엌을 훑어보았다. 사모님이 집 나가셨나 봐요. 이웃들이 복도에 모여 수근거렸다. 민주는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연기 때문이 아니라 창피함으로 귀가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밤에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장 넘기는 소리도, 발소리도, 목소리도 없는 먹먹한 정적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지은이 일요일 아침마다 아침을 차려주던 것을 떠올렸다. 부엌에서 나던 밥과 찌개 냄새, 접시를 앞에 놓아주며 웃던 그녀의 미소를.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오롯이 그녀 덕분에 유지되던 삶의 방식 전체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엿새째, 민주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누워서 기다리기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게다가 지난 며칠간 심하게 상처받은 자존심이 어떤 행동이라도 요구했다. 그는 서랍에 처박혀 있던 지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이내 이를 갈며 욕을 내뱉었다. 멍청이 자기가 직접 뺏어놓고 이제 어디로 전화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공동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지은의 동창, 예전 아파트의 이웃, 기록관의 전 동료.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거나 모르는 척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민준이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수연을 떠올렸다. 지은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그 마사지사. 번호는 지은이 스마트폰 이전에 쓰던 낡은 수첩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10월의 강바람처럼 차가웠다. 수연 씨, 저 민준이에요. 지은이 남편.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주소는 말 안 해줄 거예요. 이봐요. 나한테는 알 권리가? 권리. 수연이 코웃음을 쳤고 민준은 귀가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지은이를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고 돈줄을 끊고 휴대폰까지 빼앗았어. 영웅 나셨네. 지사장님. 이제 원하는 대로 살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수화기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민준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분노에는 낯설고 불쾌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고작 마사지사 따위가 감히 그에게, 지사장인 그에게 막말을 하다니.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문득 3년 전 독감에 걸렸을 때 지은이 그의 침대 곁을 지키던 모습이 떠올랐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닭죽을 끓여주었다. 그는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언제 자기 아내를 모욕하는 인간이 되었을까? 그 생각은 스쳤다가 이내 익숙한 짜증에 밀려 사라졌다. 아니, 그녀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이해하고 참고 지지했어야 했어. 고작 멍청한 블라우스 하나 때문에 대들 게 아니라. 여드레째. 민주는 주말마다 축구를 같이 하던 친구 철수가 떠올랐다. 철수는 은행에서 일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너 지금 뭘 부탁하는 건지 알아? 전화기 속 철수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거 개인정보야? 이런 짓 하다 걸리면 해고라고. 재수 없으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 철수야. 친구로서 한 번만 부탁할게. 그냥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전처겠지. 보아하니. 아직은 아니야. 도와줘. 응. 살해는 할게. 철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주는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와 배경의 사무실 소음을 들었다. 한 번뿐이야.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절대 모르게. 며칠 뒤에 다시 전화할게. 이틀 후 철수가 다시 전화했다. 새 주소가 있어? 이지은 씨 이름으로 등록된 천안에서 약 40km 떨어진 자작마을 숲길 12번지. 그리고 새 휴대폰 번호도 자작마을.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상상하려 애썼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의 방 한 칸, 재래식 화장실, 가난, 쌤통이다. 그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았겠지. 하지만 그녀를 데려와야 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어머니가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는가? 그는 업무용 차에 올라타 주소지로 향했다. 가는 내내 할 말을 연습했다. 삐친 건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 잊어버리자의 사과는 아니지만 명령도 아닌 타협안. 손바닥이 핸들 위에서 축축해졌다.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어딜 가겠어.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시골에서 빌빌거리고 있겠지? 자기만 손해라고. 내비게이션은 그를 조용하고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있는 마을로 안내했다. 길가에는 자작나무가 늘어서 있고 젖은 나뭇잎과 굴뚝 연기 냄새가 나는 맑은 공기. 숲길 12번지. 민주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 아니라 다락방이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서 있었다. 밝은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고 잘 가꾸어진 마당, 새로 칠한 깔끔한 나무 울타리, 정원에는 사과나무와 마가목, 현관에는 국화 화분까지. 진짜 집이었다. 민준이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이웃집 울타리 너머에서 거대한 털복숭이 개가. 민주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다가 연석에 걸려 넘어졌고 어제 내린 비로 생긴 울타리 옆 깊은 웅덩이에 그대로 처박혔다. 흙탕물이 그의 비싼 바지를 적셨고 재킷에 튀었으며 얼굴까지 튀었다. 젠장. 그는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다. 신이 난 개의 즐거운 짖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 대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지은이 서 있었다. 그가 2주 전에 내쫓았던 겁에 질리고 지친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새 청바지에 두툼한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빛이었다. 차분하고 차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더럽고 젖은 그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 민준 씨,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찾아낼 줄 알았어. 당신은 지사장이니까 인맥이 있잖아. 그래서 내 변호사님을 모셨어. 인사해요. 장태환 변호사님. 민주는 마침내 일어나 재킷의 흙을 털어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설명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이 집은 상속받은 토지 매각 대금과 혼인 신고 전에 이지은 씨 명의로 개설된 개인 예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땅, 예금, 할머니의 유산, 그가 하찮게 여겼던 노인네의 푼돈이라 생각했던 것, 거기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웃었다. 이 집을 사고도 평온하게 살 만큼 충분히. 하지만 난 계속 일할 거야. 기록관 일이 마음에 들거든. 기억나. 당신 말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그 먼지 쌓인 종이 덤이 다루는 일 말이야. 민준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 굴욕감으로 타올랐다. 그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흙투성이에 망가진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에서 아래로 차갑고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저 사람이 당신 집 사준 거군. 민준이 변호사를 향해 턱짓했다. 내가 일하는 동안 부자라도 만났나 보지? 지은은 그를 너무나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니, 민준 씨, 난 다른 누구도 찾지 않았어. 나 자신을 찾았을 뿐이야. 그걸로 충분하더라고. 그녀는 대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나거나 복수심에 찬 것이 아니라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듯 지치고 차분했다. 9년은 좋았어.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지옥으로 변했지. 당신이 승진 후에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 모습을 드러낸 건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아무 가치도 없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10월의 추운 밤에 나를 내쫓고 돈줄을 끊고 휴대폰까지 빼앗았지. 내가 무릎 꿇고 기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은아, 나는. 말 끊지 마어. 당신은 지난 몇 달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 당신은 나에 대한 권력을 사랑했어. 내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 없이는 망할 거라는 느낌을 사랑했지. 하찮고 초라한 기록관 아내를 배경으로 위대한 지사장인 자신을 느끼는 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났을 때 당신을 상처 입힌 건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상처가 된 거지. 그래서 화해하러,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없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달려온 거잖아. 내가 가난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 안 그래? 민주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마지막 한 단어까지 전부 옳았기 때문이다. 나 변할 수 있어. 그가 마침내 쥐어짰다. 기회를 줘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 내가 보고 싶어. 당신은 하녀가 그리운 거겠지. 지은이 악의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대답했다. 당신의 셔츠를 요리하고 빨고 다려주고 모욕당해도 침묵하던 그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이제 없어. 당신이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을 때 2주 전에 죽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대문 너머로 그에게 내밀었다. 가져가.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어. 한 달 후 민주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그의 불출석 상태로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재판에 민주는 결국 출석했고 법정 절차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법정 반대편에 앉은 지은은 그의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호간의 재산상 청구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김민준이 메아리처럼 되뇌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지은은 일어나 서류를 챙기고 변호사와 몇 마디 나눈 뒤 꼿꼿한 허리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민주는 그녀를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저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혼 후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텅 빈 아파트에서 잠들기 위해 저녁에만 마셨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점심에도 마셨다. 일이 엉망이 되었다. 회의에 늦고 서류를 헷갈렸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 2달 후 재앙이 닥쳤다. 반쯤 취한 상태에서 유령 회사와 거액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선금과 함께 사라졌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파견되었다. 감사를 통해 다른 비리들도 드러났다. 민주는 스캔들로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호합의 하해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남은 술병을 비우다가 그는 인터넷에서 천안 지역 뉴스 포털의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제목은 자작마을 주민, 시민들의 가족사 복원도와 화제. 사진에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 기억 보관소를 열었다. 민주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덮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과 어떤 것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쓰라린 깨달음 때문이었다. 반년 후 지은은 자신의 집 1층 밝은 방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가족 기억 보관소, 족보 제작, 서류 복원, 가족 기록물 정리라고 쓰인 명패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이 담긴 앨범을 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박상철 씨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독재 시절에 끌려가셨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영 알 수가 없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은이 노트에 메모하며 대답했다.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할머니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특별한 희망, 고맙소. 평생을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는데 이번 주 들어 3번째 의뢰인이었다. 입소문이 효과가 있었다. 마을과 인근 지역에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주는 전직 기록관 직원이 자작마을에 산다는 소문이 퍼졌다. 노인들은 낡은 서류를 가져와 독재 시절 억울하게 희생된 친척들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젊은 부부들은 족보가 담긴 아름답게 꾸민 가족 앨범을 주문했다. 저녁, 의뢰인을 배웅하고 지은은 현관으로 나와 담요를 둘렀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민트와 타임 허브차가 담긴 컵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에는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웃집 마당에서는 민준이 웅덩이에 빠지도록 도와준 그 개의 익숙한 짖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녀가 밤의 정적 속으로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지혜와 힘과 유산과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주셨던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물쇠에 열쇠를 돌렸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의 일이었으며 그녀 자신이 규칙을 정하는 그녀의 삶이었다.